이 책의 콘서트에, 이 책의 발표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책을 사셨겠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한 20분 동안 저한테 강의 기회가 있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그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멀쩡한가? 그것을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최소한 투자자들이 보기에 달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국채의 수익률, 이것은 미국 국채의 가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높으면 값이 낮은 겁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값이 높아진 걸 뜻하는 거죠. 왜? 채권은 정해진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고정돼 있잖아요. 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취득 금액이 싸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취득 금액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 시장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값이 올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만에 이 은행이 폐쇄가 됐어요. 진짜 전광석화처럼 파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멀쩡하던 게 이틀 만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놀라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위험에 대한 그 위험을 느끼는 위험 심리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달러,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불신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달러의 값, 또 달러에 기반한 미국 국채의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도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국채값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 국채값이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채권값은 올랐다는 얘기죠. 미국 채권값은 올라요.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일파만파 퍼질지도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은 엄청 걱정을 하고 공포 분위기에 질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이 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위험하니까 수요가 늘어요. 이거는 안전자산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할 때 사람들이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위험자산은 뭐냐면 위험할 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위험이 닥치게 되면 위험자산을 버리고 안전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면 안전자산의 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달러였고 미국의 국채였던 겁니다. 달러는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거고 미국 국채는 미국의 재무성, 트레저리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인 거죠. 근데 둘 다 위험에 대해서 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여전히 안전자산임이 여기서 입증이 된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경상수지 균형인 거죠. 수출입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밑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이 위로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자, 이 나라는
대부분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죠. 이 나라는 대부분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적자국이 미국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한계라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밖으로, 미국 밖으로, 자기 나라 밖으로 돈이 나가야 다른 나라들이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든지 거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건 공짜로 원조를 해주든지 중국 위안화를, 아니면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그 나라 돈이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공짜로 원조를 해주든지 그 돈을. 공짜로 줄 일은 없으니 그러면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수출보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죠. 수입은 안 하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수입은 가급적 안 하고자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걸 빼놓고는 전부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때 똑같았잖아요. 중국은 중화는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왜? 우리가 다 만드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수입을 좋게 생각 안 하죠. 자, 그럼 미국은 이렇게 맨날 적자인데 어떻게 버티느냐? 사실은 저게 적자라고 하는 게 손해를 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수입도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수출도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적자가 가능하려면 제조업이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나라여야 되는 겁니다. 제조업이 없어도. 제조업은 주로 수출 가지고 하잖아요. 수출 가지고 이제 지탱을 하는 건데, 제조업이 아닌 산업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수출입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서비스업. 그게 기술 제공하는 거. 반도체 같으면 그냥 설계하는 거. 이런 거죠. 머리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예. 여야 하는 거죠. 그게 뭐 영화일 수도 있는 거고, 금융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런 게 잘 안 되죠. 아직 그것까지 수준이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컨대는, 그건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모택동 시절에 또는 소련 시절에 소련의 태도가 그러했듯이 제조업이 아닌 것은 산업으로 생각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건 karl 마크스부터 그랬어요. karl 마크스의 이론에서부터 이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아닌 거죠.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지속적인 경상수지를 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려니와 그렇게 하고 싶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통화를 가지고,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국제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라 그러나요? 그들의 선전? 이거는 사실은 이율배반이에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자기들도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섰으면 좋긴 하겠는데 동시에 수출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그 이전 2008년부터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꽤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중국 보고 너희들 환율 이상한데?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지적을 하면서 공매도 공격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그런 자본 자유화 조치들을 다 되돌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축통화의 조건들, 기축통화국이 감수해야 되는 조건들을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조금 위안화 거래를 할지도 모르겠다. 또는 브라질하고 조금 위안화 거래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러시아하고는 조금씩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많아져서 중국 위안화가 정말 세질 때,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정말 늘어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면 저는 도로 걷어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 달러가 저물 것이다. 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은 195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달러는 금하고 일정 비율로 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37달러인가 37.5달러인가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드릴게요. 그거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그걸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니까 참 그렇지만 정말 웃기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금값을 보면 알아요. 자, 1온스당 37달러라고 했었죠? 지금 금 1온스가 몇 달러입니까? 1980, 1990. 와, 그렇죠. 2000달러잖아요? 그러면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60분의 1이 된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6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망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떨어졌으면. 그런데 달러 지수는 어떻게 되냐. 달러 지수라고 하는 거는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 6대 통화의, 그러니까 유로,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 중요한 그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들에 대한 환율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확 떨어졌지만 다른 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이 떨어져. 같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돈 가치가. 근데 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달러가 당연히 달러 붕괴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 실제로 달러 붕괴 얘기가 이때는 정말 심각하게 나왔었죠. 이제는 이건 휴지 쪽이야. 그런데 웬걸? 그 이후로 달러는 지속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1990년대만 하더라도 소련이 붕괴됐을 때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영향권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 떨어져 나가, 러시아 떨어져 나가, 브라질 떨어져 나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GDP로 따지면 전 세계의 한
60% 정도에 대해서만 힘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이니까 달러의 힘도 예전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돈은 당분간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콘서트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낭독 북콘서트죠. 네, 그래서 2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퀴즈 3가지를 준비했고요. 각 퀴즈당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달러는 언제부터 발행이 됐을까요? A. 1930년, 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46초가 남은 상황에 바로 맞춰주셨어요. 수리하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달러와 가장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은 무엇일까요? A. 미국 리츠, B. 금, C. 미국 채권입니다. 네. 네. 맞추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달러 퀴즈 코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정말 즐겁고 독특한 북콘서트였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의 간단하고 명료한 강의는 유명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동적으로 잘 즐겁게 콘서트 참여하고 갑니다. 민족은 가는데 직접 이렇게 눈앞에 보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평소에는 위트 넘치시는 강의 많이 하시는데 역시 여기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강의 재밌게 진행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강의 정말 꼭 참석하시고 그때는 좀 교수님이랑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